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내디디기 전 지구에서는 원자폭탄급 폭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켓 옆에서 홀로 작업하는 한 엔지니어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죠. 수천 톤의 폭발물 덩어리 바로 옆에서 연료 누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이 장면은 우주 개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비밀 장치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달 착륙을 위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불과 몇 시간 전 한 명의 나사 기술자가 지상에서 60m 높이에 서서 수소 가스 누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곳 바로 옆에는 세턴 5호 로켓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이미 연료 주입이 부분적으로 완료된 상태였죠. 당시 이 거대한 로켓 안에는 2600톤에 가까운 추진 연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고로 로켓이 폭발한다면 그 파괴력은 핵무기와 맞먹을 정도였고 발사장에 있던 모든 인원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 누출처럼 어느 정도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는 위급 상황이라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발사대 밑 12m 깊은 곳에는 러버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보호시설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 시설은 1960년대에 재해 상황 발생 시 우주 비행사들과 지상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해 본 결과 이곳에서라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과연 이 지하 벙커 내부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20명 정도의 인원이 며칠씩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세턴 5호가 발사대에서 터진다면 폭발 범위가 500m에 달하고 온도는 1000을 넘나드는 거대한 화염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칠 경우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즉시 지하 벙커로 피해야 했고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문제는 이 벙커가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작업 인원들은 먼저 세턴 5호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2층 건물 같은 이동식 발사 플랫폼 내부의 A층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발사대에 도달하고 나면 플랫폼의 작은 출입구가 발사대에서 돌출된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조였죠. 바로 여기서부터 플랫폼 내부에서 시작되어 콘크리트 발사대를 관통하여 벙커까지 이어지는 60m 길이의 긴급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슬라이드 입구 상단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 미끄러짐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사람들은 발사대 지하 깊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속력을 내게 됩니다. 가파른 절벽을 떨어지는 것처럼 미끄러져 내린 끝에는 고무실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방은 폭발로 인한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꺼운 고무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어떤 벽의 두께는 무려 60cm에 달했습니다. 슬라이드 끝부분의 고무 소재는 대피하는 사람들의 속도를 줄여주도록 설계되었지만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이 슬라이드 바닥에 고이면서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력으로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작업자는 마지막 지점에 충돌한 이후 실제로 몸의 여러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이곳을 지나면 승무원들은 실제 벙커가 위치한 거대한 방폭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수십 년 동안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고 극소수의 인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끄럼길을 따라 내려온 뒤 작업자들은 고무로 둘러싸인 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통로를 거쳐 폭발 대피실로 들어가는 구조였죠. 폭발 대피실은 둥근 돔 형태의 방으로 20개의 좌석에 승무원들이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돔 자체는 최대 500psi까지의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매우 두꺼운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폭발로 생기는 압력이 약 40psi 정도만 되어도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충격파로부터 내부의 모든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 전체가 24개의 거대한 스프링 위에 떠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과 주변 콘크리트가 분리되어서
진동이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죠. 폭발로 인한 충격은 최대 75G의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사고 때 느끼는 충격의 대략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스프링들이 가속도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4G 수준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승무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폭발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충격파가 생겨서 순식간에 슬라이드를 따라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거대한 방폭문이 필요했던 거죠. 몇 인치 두께의 강철로 만들어진 이 문은 승무원들을 안에 가두면서 충격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퀴를 돌려서 양쪽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고 바퀴를 돌리면 8개의 거대한 핀이 벽에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에 갇히고 나면 좌석에 앉아서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에 최대 2조명이 모이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호흡이 매우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 중앙에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를 설치해 두었죠. 이 기계는 주변 공기를 특수 필터로 통과시켜서 CO2 분자들을 끌어당겨 공기에서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진 공기를 기계 밖으로 다시 내보내어 CO2 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약 600도 온도에서 철가루와 염소산 나트륨을 태워서 산소를 생성하는 산소 양초가 공급되었습니다. 혼합물 1kg을 사용하면 양초 하나에서 사람 한 명당 대략 6시간 분량의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 모든 장비들 옆쪽에는 모든 음식과 물을 보관하는 저장고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주로 C 레이션과 K 레이션이었는데 이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된 일종의 통조림 식품이었습니다. K 식량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된 3개의 상자에 담겨서 제공되었습니다. 각각의 식사에는 고기, 치즈, 시리얼, 과일, 비스킷, 커피, 심지어 담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승무원 한 사람당 하루에 약 3,2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방 중앙 부분에는 산업용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고 좌석 중 하나 뒤편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4일에서 5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식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무원들이 발사대 주변의 독성 가스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 정도만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벙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피가 끝나고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을 때 승무원들에게는 2가지 주요한 탈출 경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방폭문을 통해서 벙커를 나온 다음 좁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360m였고 발사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기 흡입구 건물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이 건물은 본질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발사대 아래쪽 방들로 보내주는 거대한 환풍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우 좁고 어두컴컴한 공간을 약 10분간 걸어가고 나면 승무원들은 마침내 자유롭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터널이 폭발로 인해서 막혀버렸다면 승무원들은 다시 돌아가서 대체 탈출로를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터널 바로 옆쪽에는 환경 제어실로 직접 연결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방은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방들과 복도들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구조였습니다. 결국에는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면 발사대 자체가 치명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었고 나사는 승무원들이 벙커 안에 완전히 갇힐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의 하나로 폭발실 맨 위쪽에 비상탈출구를 추가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된 적이 없었던 시설이죠. 하지만 탈출 경로들이 모두 막혔을 경우에는 나사가 발사대 내부의 콘크리트와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해치에 도달한 다음 승무원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벙커는 결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고 아폴로 계획이 끝난 이후에는 버려진 채로 남겨졌으며 나사 역사의 놀라운 한 부분이 시간 속에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벙커는 황폐해졌고 다양한 동물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오래된 유전 유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유물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벙커 내부를 탐험해본 소수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좌석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산소 양초와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도 원래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일부 음식 저장고에는 아직도 몇 개의 오래된 통조림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1960년대 우주 개발의 절박함과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당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달에 가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일했습니다. 매번 발사할 때마다 그들은 폭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극한의 안전시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달 착륙의 성공만을 기억하며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는 이처럼 철저하고 냉정한 안전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이 지하 벙커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케네디 우주센터 어딘가 깊은 땅 아래에서 이 작은 방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곳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업적 뒤에는 이처럼 생명을 건 모험과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이 벙커는 우주 개발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인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